자, 이번 시간은 희곡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곡이라는 게 이제 여러 틀이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희곡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희곡의 구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페이지로는 36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페이지 36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희곡의 구조라고 나오죠. 제 2장입니다. 희곡의 구조. 이 희곡의 구조만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시면 뒤에는 좀 쉬워집니다. 이제 오늘 희곡의 구조를 끝내면 희곡의 인물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뭡니까? 희곡의 언어를 이야기했고 희곡의 인물부터 이제 강의를 하면 되니까요. 여기 조금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은 이제 요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에 두 번 해서 희곡의 구조를 제대로 마치겠습니다. 자, 36쪽에 보면 이제 희곡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막 쭉 써놨어요. 첫 번째 단락은 별 영향가 없고요. 두 번째 단락, 36쪽에. 이 클로치가 나왔죠, 클로치. 이 클로치는 서양 영국사에 존재한 희곡을 폐쇄희곡, 개방희곡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폐쇄희곡과 개방희곡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런 전자, 그러니까 이 폐쇄 닫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엄격성과 집중성을 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구조적 기곡. 거기 밑줄 치세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구조적 희곡. 이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잘 짜여진 구성이라고. 잘 짜여진 구성을 말하는 겁니다. 또 후자. 후자는 이제 개방희곡이죠. 다양성과 분산성을 특징으로 한 비아리스토텔레스적인 비구조적 희곡이다. 구조적의 반대니까 비죠. 비구조적. 그래서 목표 지향적임의 통일성과 전체성을 요구하는 폐쇄 희곡은 연속적인 시간 구성과 폐쇄적인 공간, 엄격한 상반론에 입각한 인물로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작품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 밑에 단락에 이제 보면 그 밑에 단락에 보면 그래서 개방희곡을 설명함에 있어서 상호 보완 줄기 기법. 이게 중심적인 줄거리야 부수적인 줄거리. 그러니까 어떤 메인 플롯 이게 이제 이런 거죠. 메인 플롯이 하나가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서브 플롯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인 플롯과 서브 플롯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메인 플롯과 서브 플롯. 그러니까 메인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메인의 옆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걸 메인 플롯과 서브 플롯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3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은유적 연합, 전 작품을 관통하는 은유들을 연결하는 거고요. 중심적 자, 작품의 중심에 놓인 주인공이 분산적 줄거리를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다는 소리죠. 또 폐쇄곡의 규칙으로는 인물 사슬 법칙과 등장인물의 수적 제한, 엄격한 신분 규칙.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보면 이 개방 희곡과 그 폐쇄희곡 이거의 차이점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방 희곡에 이제 여기 나온 상호 보완 기법, 운유적 연합, 중심적 자아. 또 폐쇄 희곡은 인물 사슬 법칙, 그다음에 등장인물의 수적 제한, 엄격한 신분 규칙. 요렇게 있다는 걸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요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폐쇄적 희곡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유래했는데 고대 그리스 비극을 모방하고자 하는 자, 오른쪽 보세요. 17세기 프랑스 라신의 고전주의 비극, 18세기 독일의 괴테, 실러의 극작품. 자, 개방희곡은 드러나는 거죠. 오픈된 거죠. 16세기 영국의 세익스피어, 그래서 19세기 독일의 비히너, 스웨덴의 스트린드베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 표 37쪽에 나오는 표 2-1인데 자, 이건 별 3개 쳐놓으세요. 아주 시험을 잘 나옵니다, 이 부분. 그래서 폐쇄 희곡과 개방 희곡이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여기 나오는 개방 희곡은 셰익스피어의 햄릿 같은 것을 개방 희곡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방 희곡은 쉽게 말해서 그림을 그리면 어떤 곳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런 네모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 이렇게 연결되고 또 뭐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작품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개방 희곡이라고 하고요. 근데 폐쇄 희곡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건 책에는 안 나오는 거니까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작품이 있으면 딱
무슨 깍두기 썰듯이 딱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장면들이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이런 것을 이제 구조적으로 볼 때 개방이곡과 폐쇄이곡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폐쇄이곡을 보면 엄격성과 집중성을 특징으로 한 정형적 이곡. 폐쇄됐으니까 정형이겠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구조적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적인에다 이렇게 치고 쓰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아할 만한 그러한 구조적인 희곡이고요. 목표 지향적이며 통일성과 전체성을 요구한다는 것이고요. 연속적인 시간 구성과 폐쇄적인 내부 공간, 엄격한 상반론에 입각한 인물로 절정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인물 사슬 법칙은요. 등장인물의 수적 제한, 엄격한 신분 규칙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인물 사슬 법칙은 한 장면의 장면이 바뀌어도 최소한 한 사람이 무대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거. 이걸 인물 사슬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연결시키냐면 이 당시만 해도 해설자가 따로 없는 거죠. 해설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대 그리스의 소포클레스, 17세기 프랑스의 라신느, 그다음에 18세기 독일의 괴테. 자, 오른쪽 보세요. 자, 폐쇄이곡이 엄격성과 집중성이니까 개방이곡은 다양성과 분산성. 그다음에 폐쇄이곡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이니까 개방이곡은 비아리스토텔레스적. 폐쇄이곡은 목표지향적이며 통일성과 전체성을 요구하니까 개방이곡은 다수의 사건 진행을 통해 통일성과 완결성이 해체된다는 것이고 또 개방이곡은 연속적인 시간 구성과 폐쇄적인 내부 공간, 엄격한 상반론에 입각한 인물로 절정을 향해 나가죠. 자, 개방이곡은 다수의 사건이 진행되며 다양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개방이곡은 다양한이라는 게 계속 나오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다양한 두 번 나오죠. 개방이곡은 인물 사슬 법칙이고, 폐쇄이곡은 인물 사슬 법칙이고, 개방이곡은 중심적인 자아고, 폐쇄이곡은 등장인물의 수적 제한 엄격한 신분 규칙인데, 개방이곡은 상호 보완 줄기 기법, 은유적 연합.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세익스피어가 나오죠. 딴 사람은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 세익스피어가 이 개방이곡에 등장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폐쇄곡과 개방예곡은 여러분이 뭐 지금 암기할 건 없고요. 나중에 시험 보시기 전에 이렇게 자세히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보세요. 38쪽. 그래서 이 클로치의 폐쇄곡과 개방이곡 개념은 미국의 연극학자인 베커만을 통해 집약희곡과 확산희곡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집약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이제 폐쇄희곡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 개방이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확산이곡의 개념이죠. 자, 이게 이제 같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베커만이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특히 이제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폐쇄 이곡은 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아할 만한 그런 것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보면 집약이곡과 확산이곡의 구성 기법이 특히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집약이곡은 인물의 행동을 집약된 시공간과 압축된 사건 아래 묘사하는 거죠. 매끄러운 연속성을 위해서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결합합니다. 자, 거기 보면 집약기국은 극적 구성이라는 거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극적 구성이고요. 연역적. 그러니까 연역적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걸 설명하는 게 쭉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논리적 연결, 연속적 구성, 유기적 통일성, 별표. 유기적이라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공간적 연속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이상의 인물이 다음 장면을 위해 무대에 남는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장면 미학. 이걸 이제 우리가 미장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장센. 장면 미학을 미장센이라고 합니다. 또 깊은 초점의 긴 장면을 이용해서 행동이 오랜 시간 동안 펼쳐지고 늦은 발단이들. 그러니까 발단이 늦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정을 중시하고 조화로운 전체를 위해 부분은 한 목표 아래 통합된 집약이니까.
근데 확산위곡은 인간 행동을 광범위한 시공간과 다수의 사건 아래 묘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분과 부분 사이의 논리적 비연속성을 형성. 논리적인 결합이 없다는 거죠. 또 서사적 구성이고 기납적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납적이란 건 이론, 연역적과 반대죠. 연역적은 이론이 나오고 얘가 막 나오는 거고요. 이 기납적이라는 것은 얘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나의 이론이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연역적인과 기납적인 것의 연구의 그 차이점입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그 뭡니까? 그 세상 읽기와 논술 여기에 보면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있죠. 연역적과 비연역적의 그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구성의 의미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제 연역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타주 미학 여기는 이제 몽타지라고 나왔죠. 장면 미학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 시공간적 비약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장면을 바꿀 때 인물을 다 바꿔버려요. 여기서는 박사니곡은 또 행동을 여러 편으로 나누고 단편들 특정한 효과를 위해 재조립하고 자 늦은 발단이라고 그랬죠. 시바키곡은 자 학사니곡은 이른 발단이에요. 이른 발단 그리고 시작 다양한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39쪽 이렇게 보면 세 번째 단락에 확산이곡은 나왔죠. 자, 그래서 이 확산이곡은 행동 양식 확산이곡과 이벤트 양식 확산이곡으로 구분된다. 행동 양식 확산이곡은 상황의 변화를 시도하는 인간의 행동을 중심으로 하며 그에 따라 3단계 구성, 시작, 그다음에 중간, 뭐끝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브레이트의 사천의 선인이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동 양식 확산 희곡에 대한 이야기 설명을 했고요. 그 밑에가 보면 또 이제 집약 희곡과 확산 희곡의 그림 이다시리 나오죠. 자, 입센의 유령은 단음적 집약. 그러니까 여기다 써놓으세요. 그 위에 집약 희곡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건 패스예요, 패스. 그다음에 옆에 확산 희곡 나왔죠. 개방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행동 양식 확산은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이벤트 양식 확산은 바이스의 마라사드, 다음적 집약은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0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영화 다우트와 그 웰컴 투 동막골 나왔죠? 이 다우트. 연극 다우트를 각색했다고 나왔어요. 도날드가 몰래 미사용 포도주를 먹었고 그 결과 폴린 신부가 그 사실을 감싸주다가 제임스 순이에게 들킨다. 그 결과 알로이시스 수녀는 폴린 신부가 도날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죠. 폴린 신부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지만 알로이스 수녀는 도날드에게 미사용 포도주를 먹였는지 여부를 추궁합니다. 알로이시스 수녀는 폴린 신부가 도널드에게 미사용 포도주를 먹였다고 확신하고 그를 몰아세우고요. 알로이시스 수녀의 의심을 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폴린 신부는 학교를 떠나게 된다. 맞죠? 그런 내용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은 되게 유명한 작품이었죠. 그래서 그 국군과 인민군 세 명이 동막골로 모여들고 서로 호전적으로 대치하고 인민군의 수류탄이 터져 동막골의 식량 창고를 날리고 5명의 군인은 휴전하고 마을의 농사를 돕고 힘을 모아 멧돼지 잡고 적대감 사라지고 미군 부대가 보낸 특공대가 동막골을 또 습격을 하고 특공대를 물리친 군인들이 동막골을 지키고자 하고 뭐 이런 이야기 써놨죠. 그래서 5명의 군인들은 동막골을 지키기 위해 장렬한 죽음을 맞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끝부분은 좀 슬픈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사건 A라고 나왔죠. 웰컴 투 동막골. 사건 B는 스미스의 정찰기가 추락하고 미군 부대가 이를 걱정한다. 미군 부대는 스미스 위치를 조사하고 스미스의 교신으로 미군 부대가 위치를 짐작하고 스미스를 구조하기 위해 특공대가 동막골에 도착하고 특공대와 5명의 군인이 전투를 벌이고 살아남은 특공대원과 스미스가 부대로 돌아가죠. 부대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어, 돌아간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5군인의 죽음을 예감하고 스미스는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돼요. 뒤에 나오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자세히 볼 필요 없고요. 자, 42쪽의 상황적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42쪽. 자, 거기 상황적 구조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상황적인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43쪽. 세 번째 단락이 점층적 구조는부터. 자, 거기 두 줄 밑줄 써요. 그래서 점층적 구조는 인물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즉 절정에 이를 때까지 인물의 활동을 제한해가며 압력을 강화시켜가는 구성을 말한다. 그래서 극적 행동이 진전될수록 인물의 선택 범위가 좁아진다. 그런 게 나오죠. 점층적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사 뭐 이런 이야기, 늦은 발단 이야기가 났는데 그 다음 단락을 보세요. 여기 보면 그게 시작 전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야기 후반부에서 그게 시작된다. 그게 시작 이전에 발생했던 이야기들을 특별히 이전 사건, 이걸 전사라고 그래요. 전사. 앞전자 역사사자. 그렇죠? 프리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 후반에 극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늦은 발단이라고 한다는 거죠. 입센의 이곡 유령은 어떤 여인이 성적으로 문란한 알빙데이와 결혼을 하여 많은 시련과 고초를 겪는 이야기죠. 엄한 도덕률 때문에 이혼도 하지 못한 그런 그 뭡니까? 부인은 아들이 남편의 나쁜 점을 물려받지 못하게 하려고 파리로 유학을 보내요. 근데 알빙 부인은 남편의 사생아인지도 모른 채 레지나를 하녀로 둔다. 이후 남편이 죽자 알빙 부인은 그의 나쁜 평판을 잠재우기 위해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고아원을 세우고 알빙 부인은 목사의 말을 듣고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고아원 낙성식을 앞두게 된다. 극은 고아원 낙성식 전날 밤에 장성한 아들 오스왈드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집에 모이면서 시작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있는 이야기 전사가 나오지 않는 뭐 이렇게 나오고요. 44쪽. 자, 44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점층적 구조가 이야기 후반에 시작된 늦은 발단을 하는 것과 달리 사파적 구조는 이야기 초기에 그게 시작된 이른 발단을 한다. 거기 밑줄 치세요. 한 단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파적 구조에서는 플롯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이중 구성, 셰익스피어 햄릿에서 중심 플롯과 서브 플롯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파적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적 구조가 45쪽에 나오는데, 45쪽을 펴보세요. 자, 45쪽을 보시면 이제 상황적 구조. 두 번째 단락이죠.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 주로 발생한 부조리극과 관련이 깊다. 상황적 구조는 점층적 구조처럼 플롯에 역점을 두지 않는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두 떠돌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고도라는 이 사람이 오지 않죠. 이제 영어로 waiting for 고도. 그래서 이 고도가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망감에 이제 고도가 안 온다는 이야기 하다가 밑에 보세요. 그 1막과 2막에 보면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 보세요. 자, 우리 갈까? 그래, 가자고. 움직이지 않는다, 막이 된다. 자, 우리 갈까? 그래, 가자고. 나왔어요. 지금 보면 자, 우리 갈까? 그래, 가자고는 똑같죠?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막이 된다. 이것도 똑같죠. 2막입니다. 그래서 1막과 2막이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가 46쪽으로 가보면 이제 온다는 고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만 허탕치면서 돌아가죠.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일종의 실존주의를 말하는 것이 고도가 누구냐? 뭐 예수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설이 있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조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46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이오네스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죠. 대머리 여가수에 나타난 상황을 그린다는 거죠. 상황, 영국 중산층 스미스 부부의 일상사. 앞뒤가 맞지 않는 대화를 주고받죠. 긴장이 증가하죠. 소방서장과 마틴 부부가 혼란에 합세하고 두 부부가 말다툼을 하고 뭐 소음을 하고 그다음에 원래 상황에서 마틴 부부가 첫 장면처럼 거실에 앉아 있고 첫 장면이 반복될 때 막이 내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조리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48쪽을 보세요. 48쪽에 이제 종합극과 분석극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건 건너뛰겠습니다. 49쪽 도표를 볼게요. 자, 그림 2-3. 그래서 이 종합극은 갈등극, 결정극, 발전극이고요. 분석극은 노출극, 발견극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종합극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 뭐 갈등극, 결정극, 발견극이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발전극이에요. 또 중요한 사건은 극이 진행된 가운데 발생하고 시작되기 전에 발생해요. 개개의 갈등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이미 일어난 사건을 단계적으로 노출시키고 미래와의 관련성이 중요하고 과거의 연관성이 중요하다. 과거의 시간에 의해 사건에 의해 규정된 일이 덜하고 과거로부터 진행된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불이라고 하는 작품도 이제 그런 예를 가지고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의미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 그다음 넘겨보시면 50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 분석극과 종합극에 대해서 종합극의 대표적인 예가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거예요. 오이디푸스 왕. 나오죠? 50페이지에. 왜 그러냐면 오디푸스가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하는 이야기잖아요. 오디푸스 왕이라는 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50페이지에 그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오디푸스 왕에서 주인공 오디푸스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알지 못한 채 국가의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죠. 이게 이제 프리스토리, 전사가 안 나타났다는 거죠. 원인을 찾아본 결과 오래전에 그가 부친 살해했고 근친 상간에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거죠. 오디푸스는 이후의 사건을 다른 안티고네에서 여주인공 안티고네가 죽은 오빠를 매장해야 한다는 물리적 계명, 그의 매장을 금지하는 크레온 왕의 명령 사이에 갈등하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51쪽에 점층적인 극 구성론이라고 해서 이 피라미드 구성이 나와요. 피라미드. 프라이 타크의 드라마 해가지고 나오는데 거기 그 52쪽까지 읽어보시고 53쪽에도 이제 극적 대립이 나옵니다. 극적으로 드라마의 대립. 그 다음에 54, 55 나오죠. 그래서 이제 54와 55가 특히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도입부부터 55페이지 보세요. 상승부, 정점, 하강부, 파국이 나오죠.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입부는 그게 시작 부분이죠. 이 시작 부분이 도입부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작 부분에서 작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이 도입부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도입부는 말 그대로 앞부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거기 55쪽의 마지막 단락 도입 장면을 가장 잘 만든 작가가 세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입부에서는 대낮 한길에서 적대적인 가문들 사이의 불상사. 햄릿의 첫 장면은 한밤중 초병들의 긴장된 외침으로 시작되고 유령의 출현 때문에 그런 불안과 의심이 가득 찬 흥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맥베스죠. 맥베스는 이제 그 유령은 안 나오고 마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햄릿에서 나오는 거죠. 선왕이 이야기를 해주죠 햄릿에게. 그리고 맥베스에서는 이제 폭풍치고 천둥치고 마녀들이 등장을 해서 마녀가 맥베스에게 당신이 왕이 될 거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맥베스가 그 말을 듣고 덩컨왕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시해하고 나서 어떤 죄책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부인이 죽고 자신도 같이 죽어가는 그런 내용이 의 작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자극적 계기 56페이지. 주인공의 마음속에 감정이나 의지가 작용되면 극적 줄거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 로미오와 줄리엣 나오죠? 두 번째 단락. 로미오와 벤플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마음속에 가면 축제에 가보겠다는 결심 사건을 유발시키는 거죠. 또 햄릿도 선왕을 만나고 복수 결심하는 거. 오델로에서는 이아구가 자신을 푸대접하는 흑인 오셀로와 아름다운 부인 데스데모나 사이를 갈라놓겠다. 뭐 하는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57쪽에 보면 상승부 나오죠. 갑자기 쭉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쭉 들어가면 첫 번째 단계는 여섯째 줄 가면 무도의 사랑 딱 드는 거. 두 번째 사랑을 확인하는 거. 이런 내용이 나오죠. 세 번째는 이제 비밀리에 치르는 결혼 장면. 마지막은 우연히 이루어진 두 집안의 충돌. 몬테규가와 캐플리카의 원한 관계죠.
그런 것들로 줄리엣의 사촌 오빠 티볼트가 결투 끝에 로미오의 칼에 찔려 죽는 장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정점 부분이 있죠? 정점 부분. 57쪽의 마지막 단락 있죠? 리어 왕에서 리어 왕을 포함한 그 미친 세 사람이 안이했던 아주 편안했던 생활에 대해 심판을 내리는 오두막 장면. 맥베스에서는 살인자 맥베스가 음, 어, 자신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도 처음에는 죄책감에 빠져 있지 않는 뭐 그런 내용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결투하는 거. 비극적인 계기 이런 것들도 나오죠. 추방 장면 같은 거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를 추방하는 것이 그런 어떤 비극적인 그런 장면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특히 나오는 건 뭐냐면 그 로미오와 줄리엣 특히 4대 비극을 보시면요. 그런 장면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뭐 하강에 들어가는지 이런 거 잘 보시고요. 마지막 긴장의 계기가 이제 59쪽에 나오죠. 그게 이제 특히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는 줄리엣의 무덤 앞에서 페리스를 죽이는 장면. 행복한 결말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햄릿에서는 클로디어스, 자, 햄릿의 작은 아버지죠. 레어티스에게 검을, 레어티스에게 검에 독을 묻혀 햄릿을 죽이도록 모의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파국이 이제 대단원이죠. 마무리되는 거. 넘겨보세요. 60페이지에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가짜 죽음이죠. 깨어난 로미오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를 따라 자살하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피라미드 용어 해가지고 이제 밑에 1단계부터 쭉 나오는데 이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그 61쪽에 보면 도입부 발단 상승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쭉 거시고. 클라이막스가 절정이죠. 수학적 용어로 점층법. 그다음에 기본적인 의미로는 상승하는 연속물 단계. 그런 것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자,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절정에 대한 설명 거기 62쪽에 그 두 번째 단락이죠. 이런 것들도 쭉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가 줄리엣 결투 끝에 줄리엣의 사촌 티볼트를 죽이게 되는 거. 결말을 암시한다는 거. 또 쭉 나오죠. 광복절 특사도 나옵니다. 어렵게 탈독에 성공한 두 재수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예정이라는 내용. 이런 것들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에서는 동막골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는 멧돼지를 물리치는 장면. 전환점이죠. 또 유엔군의 공습으로부터 동막골을 보호하기 위해 국군과 인민군이 폭격기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장면. 자,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이처럼 주인공의 목표가 완성되는 최종 순간이 절정이며 가장 흥분되고 긴장된 장면이 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절정은 작가가 주제로 제기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지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여러분이 쭉 보시면 되다고. 그래서 뒷장에 넘기시면 문제가 나와 65페이지에 클로치가 말한 폐쇄이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거는 37페이지 보세요. 37페이지에 아까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스 비극, 그리스 비극 나오죠? 그 고대 그리스의 소포클레스 나오니까. 그다음에 17세기 라신느의 비극도 나오죠? 폐쇄국 마지막 부분. 또 괴테와 실러의 작품도 나오죠? 18세기 독일의 괴테. 근데 이번에 16세기 세익스피어 작품 이건 개방이국이라고 했잖아요. 16세기 영국의 세익스피어 개방이국이라고 써놓으시고. 베커만 정리한 집약기곡의 구성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뭡니까? 장면미학, 극적 구성, 연역적. 이거 다 38쪽 펴보세요. 38쪽에 집약기곡과 그 뭡니까? 확산이곡 나왔죠? 근데 시작, 다양한 에피소드 끝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확산이곡이에요. 거기 그 3번은 확산이곡이라고 써주시고요. 종합극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4번 보세요. 이미 일어난 사건을 단계적으로 노출시킨다고 써서요. 분석극이에요. 이건 분석극. 분석극이라고 쓰시고 이미 일어난 사건 밑줄 치고 전사라고 써요. 전사. 근데 1번 중요한 사건은 극이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하고 과거의 사건에 의해 규정된 일이 훨씬 덜하고
그다음에 개개의 갈등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프라이타크가 제시한 희곡 구조 5단계 도입 상승부 정점 하강 파고. 자, 이거는 여러분 교재 음, 뭡니까? 55페이지라고 했어요. 55페이지 나오죠? 삼각형이 도입부 상승부 정점 하강부 파고. 자, 5번 프라이타크가 말한 극적 구조의 단계에 맞춰 셰익스피어 희곡을 연결시켰는데 바르게 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여기 보면 2번 정점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확인하는 부분은 정점이 아니라 상승부라고 써있어요. 상승부. 상승부예요. 자, 이게 어디 나옵니까? 57쪽 보세요. 상승부. 거기에 그 보면 다섯째 줄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상승해서 정점까지 4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가면 무도회에서 사랑이 싹 트는 장면이고 나왔죠?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중심적인 이야기를 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드렸고 제가 저번 주에 2장에 대해서는 올려드렸거든요. 그 이야기 제가 올려드린 것도 보시고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것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이야기가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나오는 희곡의 인물 부분이 있었는데 희곡의 인물 부분이 제 3장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곡의 인물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112쪽으로 가면 희곡의 언어가 나올 거예요. 112쪽을 보십시오. 희곡의 언어. 그게 나올 거거든요. 그거 부분은 이제, 제가 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제가 다시 희곡의 인물 부분을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